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제이슨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 2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1부 1장까지 다뤘습니다. 이번 2부 영상에서는 1부 2장부터 대략 2부 5장까지 다루겠습니다. 대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부하고 3부 영역이 겹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이슨 히켈은 사용가치 경제와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C는 커모디티의 약자로 상품을 의미하고요. M은 머니로 돈을 뜻합니다. 보통 상품을 팔아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필요한 다른 상품을 사죠. 이것이 사용가치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집신을 만들어 장터에 나가서 돈을 받고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필요한 쌀을 샀다고 할 때 그것이 사용가치 경제입니다. 여기에는 자본주의적인 것이 없다고 히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판매와 거래는 인류 역사에서 어디서나 있었던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자본가들이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목적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환가치가 중요합니다. 돈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사서 그것을 가공해서 팔므로써 이윤을 포함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히켈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는 안정적인 이윤 창출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윤을 재투자해서 설비를 확장하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돈으로 물건을 사서 여기에 노동력을 투입해서 판매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확보하고 이것을 재투자하여 또 더 많은 돈, 이러한 순환이 무한 반복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어떤 지역에 식당이 있다고 할 때 한 해 장사해서 수익을 내지만 식당 주인은 매년 거의 비슷한 수익에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가게를 먹여 살리고 휴가도 가고 하죠. 이런 사업의 형태는 사용가치 개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그만 상점, 소기업들은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자본가들에게 이윤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윤은 자본이 되어 더 많은 자본을 만들어내기 위해 재투자됩니다.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확대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따라서 이 경제에는 종착 지점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개념도 없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가가 어떤 특정 기업, 페이스북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연 5%의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를 했다고 할 때 만일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동일한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페이스북은 투자자의 초기 투자금은 상환해 줄 수 있지만 투자금에 대한 이자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해 전년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가는 기업의 순이익을 보지 않고 기업의 이윤이 매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이윤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투자가들이 왜 이렇게 부단한 성장 추구에 안달이 나 있을까요? 히켈은 자본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인플레이션이나 감가상각 등을 통해서 가치를 잃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본은 계속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본이 축적되어 규모가 더 커질수록 그 압력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연평균 3% 성장한다고 예를 들어볼 때 경제의 총 규모는 23년마다 2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비율로 계속 성장한다면 100년 후에는 경제 규모가 20배 커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또 100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는 370배로 커집니다. 거기서 다시 100년 후에는 규모가 7000배로 커집니다. 과연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까요? 자본주의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인 경향을 띨 수밖에 없는 거죠. 19세기 세계 경제의 가치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조 달러 정도입니다.
3% 성장이라고 하면 매년 자본이 30억 달러 이상의 가치 있는 새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식민지 확장을 포함해서 엄청난 자본 측의 노력이 있었죠. 오늘날 세계 경제는 80조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3% 성장이라고 하면 매년 2조 5천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 2조 5천억 달러의 투자 출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찾아야 될 투자 출구는 더 커지죠. 이러한 증가량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히켈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히켈은 성장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더 성장해야 하는 성장주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체적인 필요와 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장은 좋은 것인데 성장 자체 또는 자본 축적을 위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성장과 함께 물질의 사용이 비례해서 증가했습니다. 1900년대 첫 반세기 동안 물질 사용은 연간 70억 톤에서 140억 톤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1945년 이후 GDP 성장이 전 세계의 핵심적인 목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었고 물질 사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80년까지 350억 톤에 달하던 것이 2000년에는 500억 톤으로 2017년에는 920억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 물질 발자국 그래프입니다. 1900년도부터 2016년까지인데요. 가운데 50에 그어진 선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최대 임계치입니다. 대략 1990년대에 이를 넘어서 그 증가폭이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죠. 지구에서 생산하고 추출한 모든 물질들은 지구 생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물량의 추출을 늘리는 것은 숲을 파괴하고 습지를 말라붙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서식지와 밀림이나 숲, 탄소 흡수원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양의 고갈, 바다의 데드존, 어류 남획을 의미합니다. CO2 배출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기후 붕괴가 심해지고 해양 산성화가 가속화되죠. 1945년 이후 물질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는 한마디로 거대한 가속이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 시대 자본세라는 가장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시기를 반영합니다. 물질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는 세계 GDP의 증가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그래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GDP와 물질 발자국의 증가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질 소비에 있어서 저소득 국가는 연간 1인당 2톤의 물자를 소비합니다.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는 1인당 4톤, 중상위 국가에서는 약 12톤, 고소득 국가에서는 1인당 약 28톤을 소비하고요. 미국은 35톤을 소비합니다. 합리적인 지속 가능한 물질 발자국 수준은 1인당 약 8톤이라고 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한계를 4배나 넘은 것입니다. 쌍으로 된 그래프의 앞에 것은 1990년대, 뒤에 것은 2008년입니다. 대략 30년 동안 저소득 국가의 물질 사용량은 줄어들었죠. 중하위 소득 국가의 물질 사용량은 늘어났고요. 고소득 국가의 경우 사용량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운데 검은 선이 지속 가능한 임계치입니다. 저소득, 중하위 소득, 중상위 소득, 고소득 국가별로 지속 가능한 임계치 기준으로 각각 얼만큼 많이 소비하는지 이 그래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CO2가 각 나라별로 얼만큼 많이 배출되는지 이 표가 잘 보여줍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43%고요. 유럽연합이 전체 29%, 러시아와 나머지 유럽 국가가 13%, 일본이 5%, 그리고 남반부의 여러 나라들은 그 배출량이 지극히 적죠. CO2 배출로 대표되는 기후붕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 표가 잘 보여줍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제는 충분하다는 미래의 어떤 시점도 없습니다.
성숙도 목표도 없이 끝없이 성장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제한된 세계에서 성장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는지 이 측정을 GDP로 하죠. 하지만 GDP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1인당 GDP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복지를 달성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예로 히켈은 코스타리카를 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보다 80%나 적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에서 미국을 앞섭니다.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8,000불의 GDP 수준으로도 가장 높은 기대 수명 지표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1인당 9,000달러의 GDP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지표에 도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1인당 약 1만 달러 정도가 있으면 건강이나 교육뿐 아니라 고용, 사회적 지지, 민주주의, 삶의 만족 등 핵심 사회 지표들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히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재에 투자하고 소득과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만 한다면 현재 가진 것보다 적은 GDP로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히켈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GDP로도 보편적인 복지체제를 갖춘 나라의 국민들이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의료보장, 취업보험, 연금, 유급휴가, 병가, 저렴한 임대주택, 보육서비스, 강력한 최저임금 같은 것들이 보편적인 복지체제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확보되어 있으면 일상의 기본적 필요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사람들이 염려하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삶을 즐길 수 있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 있다는 느낌 대신에 사회적 연대에 유대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히켈은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의미인데 그 의미는 GDP와 관련이 적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협력, 공동체, 인간적 연결을 가질 때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본질적 가치라고 합니다. 이런 본질적 가치들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집이 얼마나 큰지 등과 같은 물량적, 외재적 지표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 나누고 협동하고 공동체를 이루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면 인간은 번영하며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질식시키는 환경에서는 고통을 느낍니다. 많은 나라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못 사는 남반부 국가들이 기대수명, 좋은 삶, 보건위생, 소득, 교육, 전력, 고용, 민주주의 등과 같은 인간발표 지표에서 강력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지구의 위험 한계선 내에서 또는 근처에서 자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코스타리카가 이에 대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전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히켈은 주장합니다. 성장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말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목표가 경제성장을 요구하거나 수반하면 그때 경제성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경제성장 자체가 목표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생태 기준으로 경제를 재조직하자고 히켈은 주장합니다. 성장주의 때문에 인류의 주의가 딴 곳으로 돌려졌습니다. 성장은 자동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관념에 모두가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런데 기후위기는 이러한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심각한 불평등도 우리를 미몽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총량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관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목표를 위한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돈은 어디로 가는지, 이로써 누가 득을 보는지 등등 말입니다. 생태계 붕괴의 시대에 전체 산출의 4분의 1 가까이 백만장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이 경제 시스템을 계속 받아들여야 할지,
심각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히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시스템은 거대한 에너지 흡입 기계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채굴, 생산, 폐기에 미친 속도를 늦추고 우리 삶에 미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히켈은 말합니다. 이것이 히켈이 주장하는 탈성장이죠. 탈성장은 단순히 GDP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의 물질과 에너지 처리량을 줄여서 생명세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돌리는 것, 그러면서 소득과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람들을 불필요한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사람들이 번영하는 데 필요한 공공재에 투자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생태적인 문명으로 향한 첫걸음이라고, 탈성장이 그런 것이라고 히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켈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할 때 GDP가 천천히 성장하거나 성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GDP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불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켈은 불황이라는 것이 성장 의존 경제가 성장하기를 멈출 때 일어나는 재난이라고 정의합니다. 탈성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탈성장은 다른 종류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탈성장 경제는 성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 불황이 왔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탈성장은 자본의 끝없는 축적 대신 인간의 번영과 생태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조직된 경제입니다. 히켈에 따르면 물질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탈성장은 인류가 처한 다면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적으로 일관된 방법입니다. 인간 복지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탈성장이 가능하다고 히켈은 주장합니다. 삶의 향상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사용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조직된 체제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히켈은 강조합니다. 자본주의는 상품을 생산할 때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이윤을 축적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충족이 목표가 아니라 욕구 자체를 영속화하는 것, 목표 자체를 영구화하는 것이 목표일 때도 많다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히켈은 이에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는데 5단계로 그 제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획적인 진부화를 끝내기, 상품을 만들 때 2, 3년 내에 고장이 나도록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를 줄이고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식품 폐기를 없애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업 규모를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안으로 말미암아서 산업 생산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히켈은 불필요한 일자리를 없애고 주당 노동시간을 30시간이나 20시간까지 줄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균등하게 일자리를 분배해서 완전고용을 유지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사람들의 좋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여러 통계를 보면 짧게 일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였을 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사람들이 잘 살기에 적절한 수준의 임금은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줄어든 노동시간과 일자리의 보장으로 노동자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임금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히켈은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수입이 계속 줄었죠. 영국의 경우 국민소득 중 1970년대에 76%에 달했던 노동자의 몫이 현재는 65%까지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이 비율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일부 경영자들은 평균 노동자의 임금 증가율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열매를 가져갔죠. 1965년에 CEO가 버는 돈은 평균 노동자의 20배가량이었는데 지금은 300배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히켈은 노동자와 CEO의 임금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정책학 연구소 한 연구원은 그 비율을 10대 1로 두자고 주장합니다. 소득 불평등만 문제가 아니라 부의 불평등 역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부유한 1%가 부의 40%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하위 50%는 전체 부의 0.4%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불평등이죠. 히켈은 여기에 부유세 도입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경제학자 에마누엘 사에즈와 가브리엘 쥐망은 10억 달러 이상의 부에 대해서 매년 10%의 추가 과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산업 생산의 규모를 줄이고 노동과 소득과 부를 보다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또 잊어서 안 될 것은 소득의 복지 구매력이라고 히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 즉 보편적 기본 서비스에 현재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들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재정으로 제공 가능하며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고 품위 있는 삶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기본재, 이것을 탈상품화하자는 거죠. 그리고 공공재를 확장함으로써 소득의 복지 구매력을 증진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전보다 더 높은 소득 없이도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 자본주의는 희소성을 끊임없이 조장하죠. 엄청난 생산성과 소득의 엄청난 향상에도 불구하고 풍요와 자유가 아닌 새로운 희소성을 만들어내죠. 자본주의는 그래야 성장의 엔진이 멈춰서지 않게 됩니다. 지속적인 성장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의 목표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 충족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히켈이 보기에 불합리한 것이고 생태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희소성이 성장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창출되므로 히켈은 인위적 희소성을 뒤집음으로써 성장을 불필요하게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공공재의 탈상품화, 공공재의 확장, 노동시간의 단축과 불평등 감소를 통해서 우리는 추가적인 성장 요구 없이도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삶에 어떠한 손해도 입히지 않고 더 적게 일할 수 있고 따라서 불필요한 물건을 덜 만들고 불필요한 소비의 압력도 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여분의 자유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시간이 없어 대부분의 것을 구매해야 했던 불가피한 소비 패턴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손수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은 시간의 여유로 말미암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인위적 희소성의 압력에서 해방되고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경쟁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경제는 천천히 돌아가게 될 거고 필요한 것도 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죠. 개인의 부 또는 GDP는 줄어들고 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은 감소하겠지만 공공의 부는 늘어납니다. 이로써 모든 이들의 삶이 향상될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교환 가치는 하락하지만 사용 가치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히켈은 새로운 역설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히켈은 탈성장과 긴축은 분명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탈성장이 긴축의 새로운 버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틀렸다는 거죠. 긴축은 더 많은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희소성을 요청합니다. 이와 반대로 탈성장은 성장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희소성이 아니라 풍요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기후붕괴를 피하고자 한다면 앞으로의 환경운동은 새로운 요구를 모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GDP 성장이 아닌 탈성장에 기반한
급진적 풍요에 대한 요구입니다. 인위적 희소성에 복리제도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국가 부채를 짊어진 나라들은 채무를 갚기 위해서 임업과 광업, 채굴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태계를 약탈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에 부채를 무효화하자고, 즉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제도를 도입하자고 히켈은 주장합니다. 생태계 붕괴의 시대에 부채 탕감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 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히켈은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급진적인지 히켈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 이러한 예들이 있었다고 히브리의 주빌리 율법, 희년이 제도화됐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히켈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갑니다. 부채 탕감은 일회성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폐 제도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경우에 은행은 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증서에 기반해서 화폐를 찍어냅니다. 채무자의 손에 들어간 돈은 은행에 예금되어 사용되거나 빚을 갚거나 물건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세주인은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초 채무증서를 통해서 발행된 돈은 결국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은행에 돌아온 돈은 부분지급 준비금 제도에 의해 그 일부분이 보관되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대출됩니다.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 증서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돈이 수십 배로 늘어나 시장에서 유통되게 됩니다. 우리 경제 속에 돌고 있는 화폐의 90% 이상이 이러한 방식으로 창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채는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되죠. 이 이자를 위해서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채굴,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은행은 차용증에 기반해서 돈을 풀지만 사람들이 갚아야 될 이자까지 고려해서 돈을 찍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항상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언제나 희소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희소성은 격심한 경쟁을 만들어내고 돈이 부족한 사람은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벌 방법을 찾아 나서거나 다시 또 부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경제학자들은 복리에 기반한 화폐 시스템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복리 시스템이 아닌 단순 이자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합니다. 다른 그룹은 부채 기반의 통화를 모두 폐지하자는 과격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자를 대가로 화폐를 창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버리고 국가가 직접 화폐를 찍어내는 경제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이 국가기관이 아님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략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다음번 영상 3부에서는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 나머지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